들어가는 웨이도 자체가 막히는 경우, 여기에는 뭐 귀지가 엄청나게 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진균성 감염이 있거나 출혈이 있거나 귀를 그 귀후비계로 많이 파시다가 여기 피딱지가 피떡이 막 돼가지고 그렇게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웨이도의 손상 또는 고막 손상, 많이 그런 강렬한 소음에 한꺼번에 한 번에 노출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이런 고막 손상, 고막 파열이라든지 외부 이물질로 인한 고막 파열, 이런 걸로 인해서 증폭을 시키는 앰프 역할을 하는 북 역할을 하는 고막이 다칠 경우에도 난청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호를 받아들이는 이 달팽이관에 청신경이 문제가 생길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감각신경성, 우리가 센서리니까 받아들이는 감각에 문제가 생기는 난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성 난청, 그리고 약물로 인한 신경이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면역질환이나 신경질환이나 그 다음에 두개골 골절로 인해서 여기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이나 이런 질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크게는 이거보다 사실 뭐 난청의 종류는 더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은 크게는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지켜볼 거는 전음성 난청이랑 감각신경성 난청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음성 난청은 우리가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볼 거고요. 전음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고막이 막혀 있으면 이걸 뚫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웨이도가 막혀 있으면 뚫어주면 되고, 고막이 뚫려 있으면 요새 고막 재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고막을 재생해 줄 수도 있고, 일부 뚫려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신경성 질환이기 때문에 좀 다른 양상을 띨 수 있다라는 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소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음. 뭐 어디까지가 좋은 소리고 어디까지가 소음일까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사전적으로는 원치 않는 소리는 모두 다 소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피아노 소리라든지 아름다운 소리,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은 아주 아름다울 수 있지만 아래층 사는 내가 굉장히 그게 시끄럽고 자극적이고 듣기 싫으면 그건 소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전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청력에 유해한 소리, 청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소리를 소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의 정도를 보시면 좀 작아서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보시면 일상 대화 소주는 보통 한 30데시벨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0데시벨 대화 정도고, 속삭이는 소리는 한 30데시벨 정도 되겠죠. 그리고 드라이기 소리, 그리고 헬리콥터 소리는 한 80데시벨 정도까지 되고요. 90데시벨까지도 되고, 많이 나오는 사이렌 소리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100데시벨이 넘어가, 110데시벨이 넘어가고, 비행기 소리, 그리고 뭐 폭죽 소리 정도라고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보통 80데시벨 이상 넘어가는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그게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를 나눈 이유는 이게 귀에 주는 영향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연소금은 우리가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장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소리죠. 계속 기계적으로 연속적으로 나는 소리, 웡 소리라든지 꽝 소리라든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는 소리가 있겠고요. 단소금은 소음의 반복이 1초보다 간격이 클 때 쾅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쾅 하고 이런 식의 소음. 그리고 이제 충격음은 보통 단 한 번 굉장히 큰 폭발음이 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분들이 노출되시는 소음 중에는 폭발음, 충격음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이런 소음들이 큰 소음에 노출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렌 소리 같은 경우는 연소음에 해당하겠죠. 그런 소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분들이 노출되는 소음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장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거는 출동 시에 사이렌 소리, 그리고 자동차 엔진 소리도 무시할 수 있는 소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압으로 인해서 나가는 소리, 자동차 여기 컴프레셔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화재 현장 안에서 발생하는 불의 화재 시에 나타나는 그런 화재로 인한 소음들,
이것도 이제 소하시에 발생하는 이런 소음들이죠. 이건 이제 폭발음, 이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시고요. 그래서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서 법적 기준이 있는 이유는 이후에 직업병을 진단하고 보상하는 데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법적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하루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85dB 이상의 소음을 하루 8시간 이상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 강렬한 소음은 좀 더 큰 소음에 대해서는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15dB, 100dB는 이 2시간, 올라갈 때마다 5dB 올라갈 때마다 반씩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5dB 올라갈 때마다 음압이 2배씩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15dB 이상 되면은 15분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120L, 왜 120L은 왜 없지? 121dB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격 소음 작업은 폭발음, 아까 말씀드리는 쾅 하는 폭발을 단 한 번이라도 듣지 않아야 되는 기준은 보통 120dB, 130dB, 140dB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이유가 짜죠.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폭발음 기형 같은 경우에도 140dB 이상 되는 거는 100회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노출되지 않으면 소음으로 니네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대한 규칙에 있는 법령이고요. 법조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지껏 소음관분들이 계속 산재 인정이나 공무상 재해 인정을 못 받으신 이유가 소음의 법적 기준이 이렇게 짜기 때문에 너희들이 작업하는 거는 법적으로 소음 작업을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제안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그랬던 부분이고요. 의학적인 거가 의사로서 이렇게 생각하시느냐, 의학적인 부분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거보다 낮은 소음에도 분명히 75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단 한 번 고음에, 폭발적 고음에 노출돼도 영구적 장애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산재 인정을 승인을 위한 보수적인 그런 기준일 뿐이지 절대적 소음의 기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신에 법적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 기준은 85dB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음 작업장의 기준은 85dB, 소음 85dB이 하루에 8시간 이상 노출되는 경우, 8시간 이상 매일 계속 노출되는 것. 보통 그래서 산재 인정을 해줄 때 하는 경우가 85dB이 넘는 사업장에서 3년 이상 하루에 8시간 이상 계속 일했을 때만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일단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데 의학적으로 보면은 80dB 또는 75dB 정도의 낮은 소음에서도 충분히 이런 질환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이 청력에만 영향을 주느냐? 어쨌든 이게 음압으로 와서 나한테 와서 충격을 주고 청신경에도 충격을 주고 몸에도 충격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진 하나가 다 설명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머리 아프고 두통, 불안, 긴장, 짜증, 빈맥, 고혈압, 막 심장 헐떡거리고 빨리 뛰고 가슴 두근두근 거리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대부분의 증상, 굉장히 기분 나쁜 증상이 다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병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도까지 발전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음에 자주 노출되면 사람이 굉장히 우리가 막 이리터블하다 그러죠. 막 짜증도 많이 내고 머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픈 데는 있고 좀 신경도 쓰이고 기분도 안 좋고 하는데 병은 아니에요. 어디 치료할 건 없단 말이죠. 병원에 가면 멀쩡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애매한 중간 지점에 있는 어려운 증상들이 호소될 수 있는 부분도 소음에 의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청각에 대한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소음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되는 거, 난청 외에도 이명이 있습니다. 이명. 삐 소리 나는 거죠, 귀에서. 이것도 소음이 일으키는 중대한 질환 중에 하나고요. 대부분은 난청이 있는 분들은 이명도 같이 동반을 되기 때문에 동반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손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인 손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으로 인한 이제 청력 감퇴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시적인 소음 저하가 있고 청력 저하가 있고 영구적인 청력 저하가 있는데, 일단 일시적인 청력 감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폭발음과 같은 소음에 단시간 노출되었을 때, 팡 하는 소음에 노출되었을 때 귀가 갑자기 삐 소리 되면서 안 들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소음 즉각에도 발생을 하지만 그 2시간 이후부터 갑자기 소음이 안 들립니다. 피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안 좋은 냄새 맡으면 처음에 굉장히 코가 자극적이고 기분이 나쁜데 좀 있다 보면 괜찮잖아요. 우리가 이제 귀나 코나 이제 감각을 느끼는 신경 자체가 감각의 대용량으로 이렇게 쫙 노출됐을 때 감각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후의 자극은 더 이상 자극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청력도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24시간 내에 회복되는데, 이게 최근에 한번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뉴스 보셨죠? 왜 군대 회피하려고 커다란 확성기 같은 소음으로 쫙 자기 귀에다가 들이대고 한 다음에 청력 검사해가지고 청력 안 좋게 나온 다음에 패스하고 그 다음날은 회복이 되니까 그런 방법을 이용한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방법도 여러 번 쓰다 보면 그것도 영구적 장애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어쨌든 폭발음과 같은 노소음에 단시간 노출됐을 경우에는 일시적 청력 저하가 있을 수 있고, 하루 지나면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루가 지났는데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이건 일시적 회복이 안 되는 부분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이비인후과 가서 진료를 보시고 추가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영구적 난청을 보겠습니다. 높은 소음의 반복적 지속적 노출로 발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고요. 소음의 세기가 크고 폭로 기간이 길고 주파수가 고음일수록, 높은 고주파음일수록 굉장히 우리 청력에 자극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게 더 심해지고, 특징이 소음 노출만 중단되면, 그러니까 원인이 제거되면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 제거, 원인이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고요. 개인의 감수성에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가 또 중요합니다. 술을 마셨을 때 똑같은 한 잔을 마셔도 취하는 사람이 있고 안 취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소음에 다 같이 노출된다고 해서 모두 다 청력 손상이 생기는 건 아니고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안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의 감수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작업 환경에서는 이렇게 감수성이 좀 심해서 좀 조기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분들은 소음이 없는 부서로 작업 전환을 해드리기도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명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명이 이제 외부의 소리 자극이 없이 신체 내 대사 중에 일어나는 소리를 귓속이나 머릿속에서 감각하는 이상음감. 대부분 이거를 평생 안 느껴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명, 가만히 공부할 때 특히 제일 많이 나죠? 갑자기 공부 좀 하려고 하고 있으면 귀에서 삐 소리가 나서 신경이 쓰여서 공부를 못하겠네 하고 공부를 접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용한 환경에서 더 잘 들리는데요.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이게 항시 문제를 일으키진 않고 잠깐 느껴졌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명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귀에서 저 소리가 난답니다. 삐 하는 소리가 귀가 찢어질 정도로 크게 그런 소리가 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괴로운데, 이것도 돌발성인 경우에는 갑자기 나타나는 이런 확 소음 같은 경우에는 약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성인 경우에는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유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명을 치료할 수 있다. 내가 이명을 고칠 수 있다. 홍보하는 의사, 한의사들, 특히 그런 홍보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명의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명의일 확률은 조금 떨어지는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혀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돌발성인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한두 번 가셔가지고 치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사실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쉽지 않다라는 걸 좀 인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네. 이독성 물질이라고 나왔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에서도. 여기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 뭐냐? 소음이 아니고서도
소음에 노출되지 않았는데도 귀가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독성 물질, 비소, 코발트, 납, 카드뮴, 망간, 시아나음물, 벤젠, 일산화탄소, 아황화탄소, 이황화탄소 이런 독성 물질에 노출돼도 청력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음에 노출되지 전혀 않았더라 하더라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기준은 소음에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독성 물질로 노출돼서 청력이 나빠지는 거는 사실 입증하기도 어렵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산재를 인정하거나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소방관분들한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여기 나와 있듯이 비소, 화재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소음에도 노출되는데 이런 이독성 물질에도 같이 노출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른 부분들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증거가 안 남습니다. 증거. 우리는 사업장에서 공장이나 이런 회사에서 일하신 분들은 매년 작업 환경 측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면 서류를 떼어보면 그 작업장이 몇 년도에는 어떤 유해물질이 나왔다라는 증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됩니다. 근데 소방관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매번 현장이 다르고 화재가 다르고 유해물질 노출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요 현장에 나가서 불 껐을 때 요 물질에 노출됐어요 라는 거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측정은 그때마다 측정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염려되는 게 뭐냐면 대용량 단시간에 아주 엄청난 양을 급격하게 폭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노출이 클 수 있다라는 부분, 유해가 클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얘기를 이제 바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프도 나오고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우리가 난청에 대한 청력 검사를 이해하면서 난청의 특징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소음 청력 검사,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서 느끼는 청력 검사를 합니다. 청력 검사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건강검진에서 40dB 소리를 들려줘서 들리면 왼쪽, 오른쪽 손 드세요 하는 간이 검사가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소음성 난청을 할 때는 소음 청력 검사로 해서 소음성 난청을 측정할 수 있는 청력 부스 안에 들어가서 주파수별로 소리를 들려줍니다. 500에서 6000Hz까지 소리를 들려주고 거기에서 몇 데시벨 정도의 크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쭉 어렵게 보이긴 하지만 들려줍니다. 6000Hz의 음을 삐 하는 음을 들려줍니다. 이게 숫자가 클수록 고주파음 삐 하는 소리고 숫자가 낮을수록 저음 둥둥둥 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상 대화 영역은 보통 1500Hz, 1000에서 2000Hz라고 보시면 되고요. 높이 올라갈수록 고주파음이고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잘 들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주파음에 듣는 소리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프로에서 어린아이들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들려주고 쭉 해서 소리를 듣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다 어린아이만 손 들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나이가 먹어가면 고주파음의 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청력 검사할 때 6000Hz의 소리를 처음부터 들려주고요. 50dB 낮은 걸 소리 들려주고 안 들리고 하다가 소리를 딱 들었다 그러면은 6000Hz는 30dB 소리를부터 들을 수 있구나. 요번에 2000Hz 쭉쭉쭉 해서 소리를 20dB를 들었어. 2000Hz는 요 20dB 정도 크기의 소리를 들려줘야 들을 수 있구나. 해서 요 그래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주파수별로 어떻게 소리가 다르게 들리느냐를 파악하기 위함이고, 그러면 왜 이걸 주파수별로 분류하느냐?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청력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함입니다. 귀로 들어온 소리가 막혔다. 웨이도염이나 고막 손상이 있으면 중이염 같은 경우도 있네요. 그런 식으로 소리가 들어오는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전음성 난청이라고 해서 다 안 들립니다. 낮은 주파수든 높은 주파수든 소리가 안 들어오니까 들을 방법이 없죠. 다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음부터 영향을 미칩니다. 고주파음, 우리가 4000Hz, C4dB라고 해서 4000Hz에 있는 소리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말소리 있는 영역은 소리는 20dB이니까 속삭이는 소리도 잘 들을 수 있겠죠. 이 정도 양상을 보이는 경우 우리가 소음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의 특징은 신경이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이 4000Hz의 그런 즉 고부근, 고주파음의 신경부터 손상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보인다. 그래서 청력의 원인을 밝혀내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청력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기준은 보통 30dB, 아까 얘기했던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000이나 4000Hz는 저희는 이제 재검 기준은 40dB로 잡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30, 40dB 정도의 소리가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뭐냐? 아까도 처음에 그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을 건드리고 신경을 손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먹 펀치를 계속 맞는다. 신경을 계속 두드립니다. 소음이 팡팡팡 두드리다 보면 얘가 자극이 계속 무뎌지다가 결국은 그 소리를 듣는 소음이 신경이 죽어서 청력이 상실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4000Hz 요게 딱 초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4000Hz만 딱 떨어집니다. 못 느낍니다. 본인은. 왜? 우리가 느끼는 건 보통 고주파음을 별로 느낄 기회는 없고 말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말소리 듣는 영역은 정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청력을 이상 있는 걸 못 느낍니다. 저희도 검사를 해보면 재검 대상입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나 듣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나보고 귀가 나쁘다고 재검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점점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대화 영역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고 밖에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서 전 영역에 다 청력 상실을 보이게 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전 음역대에 손실이 되고 일상생활에서 진짜로 소리가 안 들리네 라고 느끼시기 시작합니다. 내 말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특징이죠. 왜? 내가 안 들리니까 다른 사람들도 안 들린다고 생각하고 점점 크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럽니다. 너 화났냐? 왜 이렇게 말을 크게 하냐? 조그맣게 얘기하라. 얘기를 들으신다. 그러면 그거는 내 귀가 안 좋은 상태일 수 있겠구나. 내 귀가 안 들리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 정도까지 가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그런 근로자들의 건강 검진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 40dB를 넘으면 일단은 주의를 주고요. 건강상 시원이라고 해서 주의를 주고 그때부터 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소음성 난청의 치료를 보이시나요? 자료를 잘못 만든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치료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예 없는 건 사실 아니긴 합니다. 급성 돌발성 난청, 갑자기 한번 팡 소음에 노출돼갖고 아까 말씀드린 24시간에 회복되는 경우, 24시간에 회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이나 요새는 초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약을 세게 빵 써가지고 다시 신경을 되돌리는 그런 요법이 나와 있긴 합니다. 사실 이것도 효과가 아주 큰 건 아닙니다. 근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급성 돌발성, 일회성으로 난청이 발생했을 때 가장 커다란 폭발음을 꽝 듣고 난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된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 제가 깨알같이 작게 써놨는데요. 별의별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요새 유행하는 줄기세포서부터 해서 항산화 요법이고 뭐고 쭉 수많은 시도가 있는데, 시도가 많다라는 얘기는 하나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랑 비슷한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이겁니다. 진행된 소음성 난청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고칠 방법이 없어요. 이미 늦었다 그러면은 이미 그때 이후로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기 진단입니다. 조기 진단. 왜냐하면 나빠지면 고칠 수가 없으니까 빨리 잡아내자.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음성 난청을 진단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 소음이 주 원인일 것, 그러니까는 뭐 중이염이 있다거나 고막을 다치거나 이런 난청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규정이 있습니다. 이 4000Hz 뭐 이렇게 5부 3분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무슨 얘기냐? 4000Hz 소음성 난청 특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청력 손실이 존재하면서 대화 영역 청력 손실이 시작되는 이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딱 잡자. 30dB 아까 속삭이는 소리라고 그랬죠. 그 정도 소리 못 듣는 것부터 이미 잡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기부터 보통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를 받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재검을 받고요. 소음성 난청 주의 판정을 받아서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가장 말씀 많이 하세요. 재검 대상입니다. 귀가 안 좋으니까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하면 나는 멀쩡하게 잘 들리는데 왜 자꾸 나보고 귀 아프다 그러고 일 못한다 그러고 그러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조기에 한 번 더 나빠지면 이미 늦기 때문에 나빠지지 않기 직전 문제가 없을 일상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 수치를 넘어서기만 하면 바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구적 장애를 남으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귀마개, 귀덮개. 내 몸 내가 지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귀마개 하시는 것, 귀덮개 하시는 것. 둘 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귀마개를 한 상태에서 귀덮개까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귀마개, 귀덮개 쓴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보통 귀마개만 잘해도 10에서 15dB 정도 차폐 효과가 있고요. 뭐 이론적으로는 30dB까지도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한 10에서 15dB 얘기를 합니다. 귀덮개도 마찬가지로 헤드폰형 귀덮개도 10에서 15dB 정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더 크게 해야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고요. 두 개를 같이 착용하면 조금 더 높겠죠.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85dB 기준이 소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85dB 현장에서 귀마개, 귀덮개를 사용했다. 그럼 그 소음원이 한 60, 70dB 밑으로 낮아지겠죠. 그러면 청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그런 소음까지 수준이 낮추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 가장 간편하고도 적절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단점이 늘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예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 보호구 지급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우선이 되는 게 원인 제거, 소음이 노출되는 작업 환경의 개선이 들어가야 합니다. 공장의 기계 소리가, 프레스 소리가 시끄럽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좀 멀리 떨어뜨리다든지 공정 개선을 한다든지 이래서 원인 소음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얘기 드리면 아시겠죠? 소방관 분들은 원인 소음을 최소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화재 현장 소음을 최소화할 방법이 없잖아요. 불한테 가서 조용히 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이렌 소리를 크게 올리고 나가야 되는 건데 사이렌 소리가 작으면 안 들리니까 사이렌으로 역할을 못하니까 문제인 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인 소음 최소화 노동부에서 이렇게 저희가 산재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되고 근로자한테 적절한 이런 보호가 지급되고 착용되는지 보고 이런 걸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나가서 직접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진단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귀마개, 귀덮개는 아까 말씀을 했고요. 소방관 분들은 문제가 뭐냐? 작업 환경의 소음원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귀마개를 저희가 하라고 하면 근로자분들한테 늘 얘기를 합니다. 가장 제일 중요한 게 귀마개니까 귀마개 잘 하시라라고 하면 굉장히 사실은 그냥 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합니다라고 대답하거나 아니면 안 해요. 저는 못하겠어요라고 대답하시는 분의 대부분은 원인이었습니다. 귀마개 하면 자꾸 귀에 염증이 웨이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귀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근데 실제로 귀마개를 하면 웨이도에 문제가 생기거나 염증이 생겨갖고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헤드폰형 귀덮개를 착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그러시죠. 귀덮개 하면 더워요. 답답하고 못하겠어요.
자꾸 이렇게 하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은 장애가 남아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건데 자꾸 우리가 건강을 보호하는 거를 편리하고 불편하고의 논리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내 몸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나는 귀마개도 하고 싶어요. 귀덮개도 하고 싶고 내 몸을 잘 보호하고 싶어요. 근데 건설 현장이나 공장이나 현장이나 이런 데서 귀마개를 하면 상사가 손가락질한대요. 왜? 명령, 지시하는 말을 안 들으니까. 넌 내 말 잘 들어야 되는데 내 명령, 지시를 잘 들어야 되는데 너 혼자 살겠다고 너 혼자 귓구멍 막고 있냐? 라고 야단친답니다. 보고도 하기가 부족해요. 이거는 그냥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지금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는 거냐? 보겠습니다. 보십니까 이거? 전차. 혹시 군대에서 전차병 다녀오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전차병을 보면 소음 굉장히 크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헤드폰형 귀마개, 덮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통신수단이 달려있는 청력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도 일부 현장에서는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진을 찾을 때는 대부분 외국 현장 사진을 찾아야 됩니다. 외국 현장 사진을 보면 귀마개, 귀덮개 효과를 가지면서 이어폰 그리고 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면서 내청력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왜? 귀마개는 하나에 얼마 하죠? 몇백 원도 안 하죠. 3M 귀마개 마트에서 사면 몇백 원도 안 하고 인터넷에서 대용량으로 사면 몇십 원도 안 할 겁니다. 비싸죠. 비싸니까 안 해주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저도 한번 찾아봐요. 저는 이 부분은 그전부터 많이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소방관분들은 외국의 소방관들은 어떻게 하지? 걔네들도 소음에 노출될 텐데 찾아봤습니다. 없나?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마이크 달리고 헤드폰. 헤드폰에 마이크 달린 거. 헤드폰에 마이크 달린 거. 헤드폰에 마이크 달린 것. 제가 현장에 들어가서 하는 사진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화질이 좋지 않아 거기에 넣지는 않았는데 출동 시에, 소화 시에, 이런 작업 시에 다 이런 장비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 왜? 소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청력도 보호하고 의사소통도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다. 사실 의사소통에 맨귀로 듣는 것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소 불편을 느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건강을 보호하는 게 더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귀마개를 좀 빼놨다가 좀 시끄러우면 다시 끼기도 하고 한다. 근데 현장에서 어디에 빵 터지는 게 언제 터질지 알고 그걸 뺐다 꼈다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출될 수 있는 청력 예방을 하는 방법이 좀 고려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있고요. 최근에 이거는 뭐 제가 어디 돌아다니는 사진 중에 하나를 갖고 온 건데 최근에 음악 관심 가시는 분들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같은 거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거 껴보면 요새 동작 굉장히 잘하거든요. 외부의 소음 하나도 안 들려요. 딱 끼고 있으면. 그 외부의 소음을 마이크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 반대되는 주파수로 딱 그거를 보내가지고 소리를 차단해주는 기술이거든요. 점점 작용을 하면 이게 기술이 좋아지면 질수록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장비 도입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를 해야 될 부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구적 장애가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보상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청력보험은 우리가 보통 한 11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11급, 보통은 대부분 11급, 10급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높아지면 한 6급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6급까지 올라가면 거의 90데시벨 이상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농입니다. 농아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될수록 일을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 급수를 받으시는 분들은 없으시고, 이거는 일반 장애 등급과는 다릅니다. 이건 산업안전보급부에는 산업재해, 우리가 직업성 질환에 인정해주는 그 등급이기 때문에 11급을 받으시면 어느 정도냐? 한 200일 정도 나오죠. 어떻게 보면은 평균 월 임금에 200일 치니까 1년 받는 거에 한 뭐 7, 8개월 급이니까는 그것도 따져보면 꽤 많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청력이 영구적으로 손실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활이나 직업에 문제가 생기는 대가, 장애의 대가로는 굉장히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가지고 나서 보상을 받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준들 내 청력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값이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보상이 굉장히 내가 받는 고통보다는 적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관의 난청을 마지막으로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에 대한 난청에 대한 연구가 없느냐? 아닙니다. 연구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 연구가 많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약간 그겁니다. 굳이 더 팔 필요가 없어요. 명백한 부분이 많거든요. 노출 측정을 해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영어로 나와 있고 좀 작긴 한데 노출을 측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노출되는가 봤더니 사이렌 소리는 110데시벨, 엔진 뭐 소방차 소리도 한 100데시벨 이런 식으로 소음이 크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소음 기준은 우리가 법적인 85데시벨이라는 거. 근데 왜 이렇게 큰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 니네는 8시간씩 3년 내내 노출되는 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법적 기준을 자꾸 내세우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손상을 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소음 보통 노출되는 수준은 110데시벨 이상인 경우도 많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성 질환의 가장 그 공상의 1위도 난청이었고 소방관 공상의 1위도 그런 연구도 있고요. 또 다음 보면 이것도 이제 김규상 교수님이라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계신 그분이 한 건데 이런 사이렌, 엔진, 소방호스, 펌프에서 나는 소음에 노출되고 90데시벨보다는 낮을 수 있지만 평균적인 경우는 순식간에는 115데시벨, 118데시벨을 초과하는 이런 고용량의 소음에도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를 해봤더니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아까 말했던 4,000, 6,000, 3,000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죠. 거기가 안 좋다더라 라는 얘기가 보입니다. 근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다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더 커지는 소방차 사이렌. 이게 소방차 사이렌이 110데시벨이었는데 소리가 좀 작으니까는 문제가 됐다고 해서 이게 124데시벨인가 뭐 120데시벨 이상으로 더 크게 늘리겠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효과는 외부적으로 출동의 효과는 굉장히 클 수 있는 반면에 그 안에 타고 있는 소방관들의 문제는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더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에서 마지막 이제 부분인데요. 3월 28일 날 좋은 기사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난청에 대한 기사? 여지껏 그러면 이렇게 소방관들의 난소음에 노출이 되고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 산재, 즉 여기서는 공무상 재해가 인정이 된 사례가 있느냐? 없었다라는 거죠. 왜 여지껏 인정을 안 해줬느냐? 앞서 말했다시피 그 법적인 소음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더라도 노출될 수 있는 소음이 굉장히 크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지껏 소방관분들이 수많은 그런 분들이 나오셨는데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인정이 된 사례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똑같습니다. 사이렌 그리고 소방 이런 노출됐는데 이분도 굉장히 힘겨우셨어요. 저희는 산재는 산업안전,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을 하지만은 공무원분들은 공무원 그쪽에서 따로 이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무상 재해 인정하는 데가 좀 다르다고 보시고 양상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 역시나 불승인을 받으셨고요. 왜? 소음, 너 귀가 나쁜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너 그 정도 소음은 아니야 라고 인정을 안 해줬던 부분이고요. 근데 그래서 이분이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하셨습니다. 근데 행정심판에서도 또 졌어요. 1심에서 또 인정을 안 해줬거든요. 근데 2심까지 가서 재심에서 그나마 인정을 해준 첫 사례가 3월 28일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게 이제서야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희망을 조금 가져야 될 부분인 게 이제 이분이 굉장히 큰 일을 하셨습니다. 큰 물꼬를 트셨고요. 2심까지 가셔서 성공을 하셨으니까 요 판례가 이제 또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관분들의 이런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재인정이라는 부분, 그리고 재인정이 되면 뭐가 달라지냐? 재해가 인정이 되면 재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한 지각이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데 많은 노력을 좀 쏟을 방법을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소음원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법, 사이렌이 크게 울리면 그걸 어떻게 소방차 내에서 차폐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적절한 보호구 같은 경우를 지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은 여러 가지 원인을 이제 파악해서 조율하고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아까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앞으로 연구가 되고 발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시작이란 부분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더 늦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라도 좀 더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지루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다들 관심 가지고 교육 잘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